안녕하세요, 이창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8년 차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6번 제가 회사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경험들을 가지고 현재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6번 퇴사했습니다 라는 오디오 에세이를 런칭했고요. 그 외에도 현재 대학원에서 영상 정책 및 기획 관련해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컨텐츠 PD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사실 주전공이 경제였어요, 학부 시절에. 그래서 컨텐츠를 업으로 삼는 것과는 조금 먼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복수 전공을 문화 콘텐츠로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컨텐츠 제작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이 동아리 사람들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리 사람들과 이제 영상 프로덕션, 콘텐츠 프로덕션을 창업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창업을 하면서 콘텐츠업을 생계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6번의 재직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기업들을 다니셨고, 진행하신 컨텐츠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6번의 재직 경험이 있지만, 6개 회사 전부 다 그 콘텐츠업을 했거나 콘텐츠 직무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5개 회사에서 이제 컨텐츠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사람들과 프로덕션을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왕택 컴퍼니라는 회사였고, 저희 이제 이왕택 컴퍼니는 이제 16년도에 창업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3프로 TV의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프로덕션이 됐는데, 성공적인 그래도 엑시트였다고 4명 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폐업하지는 않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피키캐스트로 이직을 해서 이제 아이돌들과 함께 이제 엔터 쪽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티몬 이직을 하고, 티몬에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때 또 티몬이 2018년도에 라이브 커머스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런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도 라이브 커머스 1세대 PD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티몬에서 재직을 하다가 이제 무신사로 이직을 해서, 무신사에서도 웹 콘텐츠 만들고 무신사 라이브를 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이제 강연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뭐 투고를 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되거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플래닛으로 이직을 해서 이제 커머스 사업 개발 직무까지 이제 확장하는 이제 이직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이직을 해서 다니다가 퇴사를 한 것까지가 5개 회사를 다녀본 경험입니다. 여러 번의 재직 경험을 통해가지고 컨텐츠 PD에 대해서도 이런 역량은 꼭 필요하겠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컨텐츠 PD는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PD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하냐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툴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편집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은 2번째 혹은 3번째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필요한 역량은 PD가 됨에 있어서, 혹은 컨텐츠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1인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 혼자 하는 것이 유행이거나 혹은 능력의 상징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과거에 1인 크리에이터를 표방하거나 이제 혹은 그거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던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지금을 찾아가서 아직도 혼자 일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100이면 100 이제 전문적인 팀을 이뤄서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컨텐츠 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하나의 컨텐츠를 동시에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혹은 주니어 PD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같이 만드는 콘텐츠의 모든 거를 0부터 100까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럴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상사나 선배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디렉팅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혹은 자신에게 그 다음에 뭔가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왔을 때, 피드백을 줄 기회가 왔을 때, 아이디어를 낼 기회가 어쩌다 한번 오게 됐을 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잘 피력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PD 직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컨텐츠 관련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준 프로젝트나 혹은 이제 회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를 접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저도 물론 제가 방송국 PD가 아니고 웹 콘텐츠 PD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가 성행하던 시절에 저희 프로덕션도 디지털 프로덕션을 창업을 했었을 때 굉장히 그 업계의 선두주자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2010년대 중반만 해도 다들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혹은 방송국에서 하는 일을 하면서 웹 콘텐츠 영상을 찍으시고 만드셨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국 콘텐츠의 거의 이제 하위 호환 콘텐츠였었어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제작자의 시선들 더 그랬고 근데 저희는 방송국 출신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오로지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콘텐츠에 최적화된 영상을 만들겠다고 프로덕션을 창업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주는 이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점 효과를 저한테 안겨준 것이 라이브 커머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제 직무로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제 인생에서의 제 커리어 경험에서의 터닝 포인트이자 신의 한 수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컨텐츠와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웹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덕션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2016년도 즈음이었었는데 대부분이 방송국을 가지 않는 것, 방송국 PD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만으로도 프로덕션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그걸 소비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공감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한민국에서 성행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TV 홈쇼핑도 그때 아직 잘 하고 있었고 이제 T커머스라고 하는 이제 IPTV에서 하는 인터넷 쇼핑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18년도에 처음 제가 이직하고 하게 될 때도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 하게 될까 모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끔 동료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정형화 시켜가는 거, 이 포맷을 만드는 거,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 쪽을 하시면서 굉장히 잦은 이직의 경험이 있으세요. 컨텐츠 PD의 직무 특성상 이직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직무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PD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나 촬영 감독이 되셔도 이직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요. 이 이직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꼭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거는 플랫폼이나 포맷이라든지 채널의 흥망성쇠가 너무 빨라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직을 콘텐츠 PD가 하게 된다면 방송국 위주로 하게 되고 방송국은 흥망성쇠가 굉장히 텀이 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재직했던 곳들만 보더라도 과거의 영광에 지금은 미치지 못하는 회사들이 안타깝게도 벌써 있습니다. 제가 재직을 8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PD로서 8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제가 재직했던 회사들의 흥망성쇠가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기로 한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흥망성쇠가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채널, 이 플랫폼, 이 포맷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더라도 채널이 망하고 포맷이 망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다녔던 이 6개 회사 중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만 검색해보면 또 뉴스로 나오지만 그 일반 사원들한테까지 월급이 밀린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채널과 플랫폼의 흥망성쇠가 빠르기 때문에서라도 이직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균 연봉 인상률보다
여러분들 이직하실 때 연봉 인상률이 훨씬 배로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흥망성쇠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직을 하느니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이제 누군가 스카우트 제안을 줬고 이직 제안을 줬을 때 이제 괜찮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다니고 있는 팀이나 회사에 잘 얘기를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커리어를 쌓아감에 있어서 서로 회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잦은 이직에 대한 질문도 면접에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직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먼저 알아보고 이직을 한 건 거의 없고 대부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먼저 넘어가서 저한테 이직 제안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가 이직을 하고 나서 그 상사분께서 다시 스카우트 제안을 주셨을 때 같이 한번 더 일해볼래? 라고 했을 때 이직을 했을 때만 이직을 여태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옮겨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 처음 드렸던 것처럼 이게 팀으로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 6번의 재직 경험 중에 절반 이상 같이 일한 동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팀 단위로는 계속 같이 다녔었어요. 혹은 모시고 있는 상사가 그 다음 회사까지 같이 모시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다음 회사 이직하기 전에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경험해보고 이것을 빌미로 이제 그 다음 제 몸값을 높이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저에게 더 이상 뭔가 도전 욕구를 일으킬 만한 그 더 위 이상의 것을 해볼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직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력해서 내가 더 뭔가 더 큰 일을 해보고 싶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직하려는 회사, 즉 귀사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직을 해서 더 뭔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피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굉장히 요즘 나이 드신 상사분들께서도 임원 면접에서 제가 들어갔을 때도 좋게 봐주셨어요. 굉장히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 치고 요즘 친구 치고 도전 욕구가 상당하네. 아니면 혹은 이제 슬슬 만족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직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좋게 봤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현재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통해서는 어떻게 커리어를 발전하실 생각이실까요? 이게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이나 진로처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강연이나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이 너무 좋고 재밌다는 걸 알게 됐고 한편으로는 제가 웹 콘텐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후배들을 받아보고 혹은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했던 거를 되돌아보니까 이걸 학문으로 배운 적은 없던 거예요. 다 방송국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거나 영화에 대해서 배우거나 했지 유튜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거나 실습한 적이 없고 후배들도 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경험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강연을 다니고 있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어떨까?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보면 어떨까? 혹은 이것을 이론적인 배경을 내가 만들어서 이론화시키는 이제 연구자, 학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영상 정책 전공을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유튜브 관련한 정책,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한 정책이 현재 부재한 것이 너무 많고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정립하거나 정책을 재현하는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작자에서 그 위에 이제 더 큰 틀을 다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콘텐츠 PD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에 제가 PD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현재 PD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개인이 유튜브를 하거나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험이 흔한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편집할 줄 알고 카메라를 다룰 줄만 알아도 웹 콘텐츠 PD가 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면 최근에 이제 채용 트렌드는 채널을 운영해 본 경험까지 있는지를 굉장히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주니어 PD들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는 일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선배들이나 기존의 팀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같이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막 좀 컨텐츠 PD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작더라도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본인의 채널을 좀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에 녹이거나 자소서에 녹이거나 면접에 가서도 그 운영 경험을 같이 녹여서 어필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최근 이제 입시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좀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콘텐츠만 좀 잘 만들면 되거나 아니면 콘텐츠만 잘 기획하면 됐다면은 지금은 콘텐츠 채널에 대한 마케팅 전략까지 잘 짜야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아무리 잘 컨텐츠를 만들어도 댓글에서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느냐, 혹은 영상을 만들고 이 키워드, 해시태그를 무엇을 달아서 상위 노출을 시키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을 다니신 경험을 바탕으로 컨텐츠 PD로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입사해야 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연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기본급 이상 받는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때도 열정페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었는데 지금은 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을 만나보면은 기본급도 주지 않는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이 아직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당장 급하다고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급은 주는 회사를 좀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PD 직무를 하실 때 그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그런 컨텐츠업을 최근에 시작한 이름만 큰 네임밸류가 좀 있지만 컨텐츠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회사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게 됐을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할 상사나 같이 협업할 옆부서 분들이 이 컨텐츠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시간을 편집해서 쏟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촬영하면 정말 뚝딱 나오는 줄 아세요. 하다못해 장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빌려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뭐 구비를 하게 된다면 구매를 함에 있어서 예산은 얼마를 가져와야 할지 구매 비용으로 얼마를 따내야 될지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직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총대를 매게 되는데 이것이 주니어라든지 혹은 이제 막 신입사원 분들에게는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할 경험을 미리 땡겨서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직할 때 굉장히 또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받는 금액 대비 그 이상의 고통을 안 받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이런 경험들은 월급 대비 좀 많은 고통을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직하는 회사의 네임밸류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변 동료들이, 상사분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줄 수도 있는가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팀에 장비는 있는가? 장비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 다 인근 스튜디오 샵에, 렌탈 샵에 가서 다 렌탈을 해야 되고 촬영이 끝나면 그걸 다시 반납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막 끝나고 나서 렌탈을 샵에 반납을 하러 가면 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렌탈샵까지 가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막 8시,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집에 가는 일이 부지기수고요. 하다못해 회사 내에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렌탈샵에 가서 렌탈을 해서 스튜디오 이동을 해서 스튜디오에 다 세팅을 착착착 펴고 촬영을 끝낸 다음에 다시 접고 남들 집에 갈 시간에 여러분들은 렌탈샵에 가서 반납을 하고 그제서야 집에 갈 수 있고 그제서야 밤에 저녁 먹습니다. 24시 순대국밥집 가가지고 10시, 11시에 저녁을 먹고 씻고 자려면 이제 2시고 다시 다음날 8시, 7시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네임밸류로만 커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계산을 해보시고 이력서를 내시고 이제 취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